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자 소득과 관련된 계산 사례 2-2번을 풀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고 이 문제를 푸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처음에 배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있을 때 총 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하고 이자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배당 소득도 똑같다. 이 계산 구조를 쫓아가는데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경비는 인정되지 않고 또한 이 부분에 비과세와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 분리과세 소득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자 배당 소득을 측정하는 단계에서 빼고 들어오는 이 분리과세가 있지만 금융소득, 특히나 그 소액 금융소득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총수익금액 계산 바로 전에 제외했기 때문에 이런 소득은 이 뒤에 있는 이자 소득 금액이나 또는 배당 소득 금액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이 소득 금액까지 와 있는 것들은 원래는 종합과세 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남아있는 이런 소득이 개인별로, 그러니까 인별로 1년에 2천만 원까지 되는 금액은 이게 사실상 패자부활전의 개념입니다. 이걸 소액 금융 소득이다라고 법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얘도 마저 혜택 주자. 그래서 이 부분은 분리과세하고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가 연간 개인별로 2천만 원까지 되는 그 금액은 종합과세를 하지를 않고 분리과세해서 끝내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천 징수 된 상태로 원천 징수 상태로 과세를 종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2천만 원을 개인별로 1년간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 가서야 이것을 종합과세 하겠다 라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원천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걸 다 제외하고 그리고 계산된 이 금액이 2천만 원까지냐 2천만 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분리과세가 될 수도 있고 종합과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세법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특례조항이라고까지 합니다. 특례. 아주 특별한 혜택을 다시 한번 주는 거죠.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잘 또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특례 규정을 적용해서 2천만 원이 안 되니까 분리과세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상태로 과세가 종결된다 그랬어요? 원천 징수 상태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원천 징수 상태로 과세가 그냥 종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A라는 사람이 이 이자 소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합계는 2천만 원이 안 돼요. 이건 뭐 예를 들어 1,900만 원이야. 그러면 분리과세로 끝내야 되는데 요 항목 하나가, 예를 들어 요 항목 하나가 원천징수도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원천징수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거를 그냥 분리과세를 해버리자, 이 묶어가지고 분리과세하자, 이거 2천만 원 안 되지 않느냐 라고 해버리면 요 소득을 원천징수도 되지 않았는데 과세 종결을 하자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 누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과세를 못하고 과세 누락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할 때에 얘기예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할 때에 그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이런 상태가 되더라도, 다만 원천 징수가 안 됐던 것들은 그대로 과세 종결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만큼은 다시 종합과세로 합산해서 과세 체계를 다시 적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소득세의 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자세히 보시고, 중요한 거 하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 합계 금액이 2천만 원 이하가 되더라도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던 소득들은, 원천징수가 누락됐던 소득들은 반드시 종합과세에 합산해서 과세 체계를 통과하도록 한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무조건 종합과세 소득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소득이라고 한다. 요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리고 문제 2-2번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교재 66페이지죠. 갑에 참고로 제가 지금 이 출판사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매년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 개정을 경년차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에 있는 그 문제들이 다 2019년을 과세 대상, 그러니까 계산 대상 연도로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9년도라는 이 개념이 책에는 그 개정판을 지금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걸 2020년도로 보고 요 2020년에 적용하는 세법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요때 적용하는 세법대로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계산 사례 중에서 개정세법에 의해서 답안이 바뀌게 되는 것들은 수업 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갑니다. 66페이지 문제 2-2번. 갑에 2019년 기간에 이자소득은 다음과 같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2019년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이자소득 금액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로 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자소득의 종류가 쭉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비과세인 것은 빼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죠. 처음부터 분리과세인 것은 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자소득 금액을 측정을 하는 단계까지 가는데, 간 뒤에라도 이자 배당을 합친 소득, 다시 얘기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가 되는 단계가 되면 패자부활전의 개념으로 그 소득 자체도 분리과세로 빠져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 과정이
이자 소득의 계산 사례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저자들마다 각 독특한 방법을 쓰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그 방법을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뭐냐면 이 항목들이 있을 때, 항목들이 존재할 때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교재의 해답 포맷에서는 기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타는 뭐냐면 비과세도 빠져나가고 분리과세도 빠져나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 소득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도 이쪽에다 그냥 몰아서 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뭐냐면은 이게 금융소득이 합산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조건부 종합과세 쪽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어떤 거는 반드시 종합과세 프로세스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것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부른다 그랬죠. 무조건 종합과세. 그래서 이 둘을 나눠서 소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대로 쫓아갑니다. 1번 공익신탁개인, 이거 뭘까요? 공익신탁 기억나십니까? 이거 비과세였었죠. 그러니까 이 금액 323만원은 이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여기 다시 확인하세요. 비과세 항목이거나 분리과세 항목이거나 이자가 아닌 것들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시켜야 되기 때문에 맨 오른쪽으로 몰아놓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 요거 지난 시간에 열심히 설명을 드렸죠.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은 단연간 누적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결집 효과 방지를 위해서 연분전승법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뭐예요? 연분전승법을 쓰기 때문에 합산하지 못하고 별도의 과세 체계를 쫓아간다 그랬어요. 이게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인 520만원도 맨 오른쪽 기타란으로 빼놓은 겁니다. 세 번째, 사채이자. 그냥 사채하면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괄호 속에 보니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 징수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채이자. 그러면 여기 판단해야 되죠. 이 사채이자가 대부분 원천 징수가 안 됩니다. 이유가 왜 그래요? 개인적으로 꿔준 돈이기 때문에 주민번호 적어서 누구한테 내가 이만큼의 이자를 줬습니다 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대부분 원천징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완전히 명시를 했죠. 그 원천징수가 안 되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무조건이라 그랬어요. 한 번은 과세 과정으로 집어넣어야 과세 누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조건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이다 그랬습니다. 3번은 이쪽에다 소팅이 된 거고, 4번 정기예금 이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타 나머지 것들은 다 판단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머지 것들은.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가 898만원입니까?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팅을 다 제대로 하라. 그 다음 다섯 번째, 일본에서 지급받은 채권의 이자. 그 다음에 괄호 속에 국내 원천 징수분 5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외국에서 받은 거예요. 외국에서 받은 이자. 여기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외국에서 받은 이자는 현지에서 원천 징수가 됐을 수도 있고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외국에서 원천 징수가 됐다고 해서 그게 우리 국세 관리망,
그러니까 우리 납세망에서 원천징수가 된 것은 아니지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외국 현지 국가에서 원천징수가 된 그 금액은 그 나라 국세청으로 납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받은 이자는 우리나라 세법의 입장에서는 뭐냐?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금융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외국에서 받는데 예를 들어 시티뱅크라는 외국계 은행에다가 내가 예치를 했는데 그 이자를 나한테 주면서 현지 법에 의해서 원천징수된 금액을 미국 국세청에 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 법에 의한 원천징수는 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티뱅크의 한국 지점이 있었다고 가정하세요. 한국 지점. 그래서 본점에서 지급할 이자 중 일부를 시티뱅크 한국 지점에서 주게 된다면 그때 원천징수된 것은 국세청,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국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독특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외국에서 받은 이자는 이쪽 원천징수가 된 쪽인지 아니 쪽인지를 꼭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다시 보세요. 동글 3번, 동글 5번. 일본에서 지급받은 채권의 이자 해서 350만 원이 거기 표시되어 있는데 괄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국내 원천 징수분 50만 원을 포함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이 쓰죠. 국내에서 원천 징수가 된 50만 원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한 원천 징수가 이루어진 거니까 조건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즉 350만 원에서 5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300만 원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한 원천 징수는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되죠. 이렇게 나눠주시라라는 겁니다. 자, 6번 단기 금융회사 발행 어음에 할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뭐 말이 뭐가 이게 서술이 나오지만 이게 이자가 맞다 그러면은 특별히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기타란이 아니고 또 가운데에 있는 무조건 종합과세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다 뭐냐면은 이 조건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항목 6번 항목 160만원도 조건부 종합과세 항목으로 소팅이 됩니다.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7번 보험기간이 10년인 저축성보험차익, 이게 장기 저축성보험차익이라는 거죠. 장기 저축성 보험차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야 되죠.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 일시납하지 않고 원칙대로 받게 된다면 그것은 세법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걸로 빼낸 거죠. 우리 교재 7번의 그 설명 자료는 이겁니다. 보험기간 10년의 저축성 보험차익이라고 해놓고 괄호 속에 만기에 지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의 뭐 일시연금 형태로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니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비과세죠.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까지 오느냐? 여기까지 옵니다. 금액은 250만원. 이 판단이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전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어느 쪽 항목이냐를 구분해내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8번 장기채권 만기 10년의 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장기채권의 이자는 비과세 뭐 이런 얘기가 없었죠. 과거에 존재했던 것이 잠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장기채권의 이자가 됐든 뭐가 됐든 종합과세가 맞고 또 하나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조항들이 있었었죠. 선택적 분리과세.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날 때는 반드시 교재에 이론 요약 부분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49페이지 도표를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교재 49페이지 도표를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2017년 이전에 발행된 장기, 즉 10년 이상의 채권 중 분리과세 신청분은 30% 이자율로 분리과세하는 조항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17년까지 이 조건에 의해서 발행되는 거고 2018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나 지금 다시 우리 교재로 오면 동글 8번에 장기채권 만기 10년의 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기채가 맞죠. 근데 문제는 이 장기채의 이자가 분리과세를 소지인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게 돼 있는데, 문제를 아무리 읽어봐도 납세 의무자가 이 장기채권의 이자를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500만원도 조건부 종합과세에 소팅을 합니다. 9번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기간 7년의 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이런 거를 잘 기억이 안 나도 장기주택마련저축? 그러면 자연인의 필수 생계유지수단 3가지, 의식주 중에 의는 빼고 식과 주에 해당되는 것은 생명유지 기초요소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뺀다라는 그 논리를 기억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돈 많아가지고 왕창 집어넣은 이자가 예탁금이 아니잖아요. 장기 주택마련저축, 오랫동안 조금씩 집어넣은 주택마련저축. 그럼 느낌이 오죠. 이거 비과세가 맞을 거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 주택마련저축 해서 이자소득 150만원이 여기 비과세이기 때문에 기타까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10번 신용협동조합 예탁금의 이자라고 되어 있죠. 이거 비과세 관련된 것은 논리적인 측면만 제가 잠깐씩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건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기억되도록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대개 농어촌 지역에 있는 농협, 또 뭐 수협, 뭐 도시지역에 있지만은 신협, 이런 서민금융기관의 이자 상품에 대해서 비과세를 주던 조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근데 그게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계속 연장하니까. 그래서 이 이자 금액 100만원도 비과세구나.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큰 2번 보겠습니다. 상기 7번의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는 갑, 이 갑이 누구냐? 첫 번째 줄 다시 보세요. 갑에 2019년 1월 1일에서 12월까지의 이자소득이다 라고 하니까 이 갑이 납세의무자죠. 기억하시고 2번 다시 읽어요. 상기 7의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는 갑이 500만원, 그러니까 본인이 500만원을 냈고 갑의 모친 본인의 어머니가 750만원을 불입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원본 자체가 자기 직계 존속이 일부 대준 거란 얘기예요. 이게 증여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증여행위가. 그래서 이건 증여세와 관련된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서 문제였는데, 여긴 지금 소득세잖아요. 그리고 그 7번에 해당하는 게 장기 저축성보험이기 때문에 이자 전체가 비과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즉 원본에 대한 것은 증여세의 문제, 또 그 관련된 이자는 이자소득의 문제였지만은 전부 비과세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소팅이 된 다음에 요걸 전부를 위에서부터 다 이렇게 합계로 마감을 하세요. 이렇게 마감. 그렇게 해보면 지금 맨 왼편에 있는 게 올라가 보면 조건부 종합과세 했었죠. 그 조건부 종합과세 합계가 1608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었던 무조건 종합과세가 55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건 위에 올라가 보면 250과 300만 원을 더한 거죠. 그리고 기타란이 1343만 원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상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요게 보세요. 요게 조건부였고 조건부 종합과세였고 요게 뭐였냐면은 무조건이었습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은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금융소득 중에 그러니까 이자 배당 소득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이런 걸 다 빼내고 소득 금액까지 와 있는 것의 합계가 얼마 이하가 되면 다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연간 1인당 2천만 원까지는. 그러면 이게 지금 분리과세인가요? 종합과세인가요? 요것만 가지고 따져야 돼요? 이렇게 합쳐서 따져야 돼요. 그 금융소득의 조건부 분리과세는 소액 금융자산가들을 위한 우대책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이거일 것도 같고 저거일 것도 같다 라고 갈림길에 섰을 때는 입법의 취지를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건 여기 조건부로 와 있는 이 1608만 원이 됐든 무조건 과세로 소팅되어 있는 550만 원이 됐든 그 사람이 금융소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하여 이 두 개를 합계해서 얘가 소액금융소득인지 소액인지 아니면 거액인지 이걸 판단해서 소액금융소득 우대 여부를 판단해야 맞는 거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라고 되어 있어요. 합쳤더니 얼마가 됩니까? 2158만 원이 됩니다. 조금 지저분하게 쓰였습니다. 자, 합계를 했더니 2158만 원. 결국 이것은 연간 1인당 2천만 원을 초과하죠. 그 결론 먼저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종합 과세가 맞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기 우리 문제는 지금 이제 이렇게 종합과세가 되도록 계산 사례가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거 문제를 만약 바꾸세요. 요렇게 계산된 요게 1100만 원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십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면 그 경우에 이렇게 합산된 이 합계 금액은 1650만 원이 되니까 그거는 연간 2천만 원 이하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종합과세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종합과세 하지 않겠다. 즉 분리과세로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정이 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되더라도 라는 거예요. 종합과세 하지 않겠다. 2천만 원이 안 되니까 라고 결정이 나더라도 바로 요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소팅이 돼 있는 550만 원만큼은 종합과세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 앞에 무조건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무조건. 이 무조건이라는 의미가 요 2천만 원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무조건 종합과세 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소득과 합산돼 가지고 얘가 종합과세가 될지 분리과세가 될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나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자기 자신은 다시 종합과세로 되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2-3번 채권의 보유기간의 이자.
거주자 갑씨는 다음과 같이 회사채 A와 B를 운영하였다. 2018, 2019, 2020년도의 이자소득을 구하라. 회사채 A의 내용이 나옵니다. A, 채권 A죠. 2019년 3월 2일에 2,500만원을 주고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프로 그립니다. 2019, 2018, 2020년 이렇게 보면 2019년 3월 2일에 여기에 2,500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20년 1월 1일 여기죠. 여기 1월 1일 이때 3,100만원을 받고 매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 1번에 채권의 권면 가액은 3천만원이고 액면 발행됐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자율 및 이자 지급일은 연리 10%이고 만기 즉 2020년 10월 1일날 일시지급 조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는 이게 언제 발행됐는지는 잘 안 나옵니다. 이제 언제 발행됐다고 가정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언제 발행됐는데 2020년 10월 1일이 되면 만기가 되고, 이때 이자를 일시에 주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구입해서 매각하는 이 과정 중에는 이자 지급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다만 그렇다면 2,500만원에 사서 3,100만원에 팔게 되는 이 과정에 매매 차익이라는 두 차이 얼마입니까? 600만원이죠. 600만원이라는 매매 차익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진짜 채권의 매매 차익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지나간 시간에 설명을 했죠. 주식의 매매 차익은 자산의 가치 증가를 반영하니까 과세, 채권의 매매 차익은 가치 증가와 무관하니까 과세가 아니다라는 원칙. 그러면 이거는 채권의 매매 차익이니까 과세를 하지 않을 거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왜 아니에요? 바로 요 시간부터 팔게 되는 요 시간까지의 기간이 경과하잖아요. 기간이. 그럼 그 기간이 경과하면서 채권 안에는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속에 계속적으로 에디드 된다라는 거예요. 이자 수령 권리가 실현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자 수령 권리가 실현된 이 부분을 세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채권의 보유기간의 이자 상당액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부분만큼은 형식이 어쨌든지 간에 요렇게 들어와 있는 이 부분, 매매차익 형식 중에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은 요거는 이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채권의 중도 매각 시 그 안에 있는 매매 차익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이자가 있고 순수 매매 차익이 있고. 그렇죠? 이걸 구분해서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된다. 이거 지나간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채권의 쉽죠? 권면가액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1년 365일분의 보유일수,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이 권면가액은
문제 1에 괄호 1번에 3천만 원으로 주어져 있고, 사실은 중요한 것이 요거를 계산할 때 바로 요 이자율이었습니다. 요 이자율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표시 이자율을 출발로 하되 혹시라도 이 채권이 할인 할증 발행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할증율을 뺀다고 했죠? 잠깐만 봅니다. 저도 조금 헷갈리네. 맞습니다. 할증률을 빼고 할인 발행했을 때 나타나는 할인율을 더해 주어야 얘가 실질 이자율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바꿔서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우리 문제는 1번에 괄호 1번 저 끝에 가보면 액면 발행됐다라고 나옵니다. 할인 할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표시 이자율인 연리 10%로 거기다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게 보유기간이 며칠입니까? 여러분 3월 2일에서 1월 다음에 1월 1일까지죠. 그런데 이 시작일과 끝날을 다 넣을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내야 돼. 왜 그러냐면은 3월 2일날 낮에 사고 1월 1일날 낮에 팔았기 때문에 반반 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간 계산은 한 편 넣기만 한다라고 합니다. 한 편 넣기. 그 날짜 중에 하루만 넣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게 요 날을 뺀다 그러면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날수 계산이 가능합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은 자 여기 잠깐만 지우고 요 날수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날수 계산 365일에서 아닌 날짜를 빼는 게 빠르죠. 아닌 날짜 1월, 2월, 3월에 며칠? 1월은 31일, 2월은 28일, 3월은 2일부터 들어가니까 3월 1일 하루 빼야 되죠. 그러니까 요 괄호 속에 있는 게 얼마입니까? 60일 나옵니까? 그러니까 결국 305일이 보유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계산 결과를 끌어오면 305일간 이자를 계산하라 라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계산을 끝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250만 6,849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을 구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빼낸 거예요, 이게? 여기 자식 보시면 지웠군요. 2,500만원에서 사가지고 3,100만원에 팔면서 형식상 채권의 매매 차익이 600만원이 나왔었다고 그랬습니다. 600만원이. 요 차이가. 그런데 그 중에 바로 250만 6,849원은 이게 이자 상당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자 상당액만큼은 요거는 이자 소득이라는 얘기예요. 이자 소득이니까 과세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판단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3월 2일 날 사가지고 다음에 1월 1일 날 매각했는데 요 기간의 대부분은 2019년에 걸쳐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딱 하루만 걸쳐 있어요. 이게 304일쯤 거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계산한 그 이자가 회계적 개념으로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이 2019년도 이자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세법이 얘기하는 이자 소득의 귀속 시기는 이 발생주의 개념으로 가질 않아요. 뭘로 가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로 갑니다. 권리 의무 확정주의. 즉 이자 지급 약정이 돼 있으면 그 이자 지급 약정일에 귀속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채권의 중도 매매는 매각하였을 때 내가 가치 증가를 받는 권리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매각한 경우는 중도 매각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자 소득의 귀속식에 대한 것들도 교재에 본문에 다 돼 있었습니다. 그 대충 넘어오지 말고 이런 경우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 학습을 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교재 50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여러 단계로 걸쳐 계산한 여기 다시 쓸까요? 2019년이라면 3월 2일 날 사서 2020년 1월 1일 날 매각한 중도 매각 채권인데 기간은 거의 2019년에 걸쳐 있다 하더라도 채권의 중도 매매 시에 발생하는 이자는 그 매각일이다 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2020년도에 이자 소득으로 귀속 시기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회계적 개념으로 하면은 2019년인데 그거 아닙니다.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죠. 두 번째 문제는 의외로 좀 간단합니다. 문제 2-3의 두 번째 문제, 회사채 B의 내용. B채권인데 이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9년 5월 6일에 회사채 B에 대한 1년분 이자로 1,000만원을 요날에 1,000만원을 이자로 수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자로. 그런데 요 이자는 1년치니까 굳이 본다면 2018년도 여기 5월 7일부터 요렇게 1년치 이자겠죠. 요렇게 된 1년치 이자를 약정에 의해서 5월 6일날 그대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 이자 수령도 우리 문제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수령일이 그대로 약정일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약정대로 받았다라는 말이 그 말이니까. 그러면 채권의 이자 소득의 귀속 시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니까 요 날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발생기간의 대부분이 2018년도에 이렇게 걸쳐 있으나 세법은 이 발생주의 개념을 따르는 게 아니라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때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한 약정일인 2019년 5월 6일에 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계속해서 문제 2-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4번은 두 가지 항목이 결합된 겁니다.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과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에 대한 문제. 그런데 이미 이론 설명을 드릴 때 얘기를 했지만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은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은 과세체계가 그냥 퇴직소득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는 세무사나 회계사 준비하는 학생들 같이 공부하라고 문제를 만들었지만 그거는 수업 과정에선 생략을 하고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에 대해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4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번 2019년 12월 31일에 갑씨는 퇴직함으로써
직장 공제회로부터 공제회 부금 2억 원을 수령하였다. 갑씨가 공제회에 가입하였던 기간은 10년이고 공제회 불이백은 1억 원이었다. 갑씨는 상기의 소득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의 당년도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있다. 자,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연분연승법을 쓴다 그랬죠. 연분연승법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2-4에서 제시한 이 내용을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입사 시점에서 퇴사 시점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원본을 월급이 점점 늘어났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불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그리고 요 불입된 원본을 공제회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불려낸 알파라고 보면은 공제회 부금 2억을 수령했다라는 건 이거 전체가 2억인 거예요. 그런데 요 기간, 가입 기간은 요건 10년이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공제회 불이백은 1억이었다라는 얘기는 요게 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것이 1억이다. 요게 1억이다. 그러니까 맨 먼저 첫 번째 계산할 것이 초과 반환금이 얼마냐라는 거죠. 초과 반환금 얼마입니까? 요 2억에서 전체 반환받은 것에서 원본 불이백을 뺀 거죠. 그래서 2억에서 1억을 차감하고 남은 1억이 초과 반환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에 들어갈 텐데, 이론 요약 때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요 1억이 10년간 벌어들인 소득이라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거를 해당 연도에 직접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게 아니라 1억을 10년으로 나눠주면 1년치 소득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요게 곧 연분한 거예요. 연분. 연도로 나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 1년치 소득, 요 1년치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면은 세금이 나오죠. 이 세액이라고 합니다. 산출세액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세액은 1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1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구하는 게 아니고 10년치 벌어들인 요 1억에 대한 세금을 구해야 되니까, 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겠다라는 거냐면 바로 이렇게 계산된 이 세액을 20년간, 여기는 10년이죠. 요거를 10년간을 곱해버리면 요게 10년치의 세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거 연도수로 곱했죠. 이거를 연승법이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혜택을 더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혜택을 더 주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체계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초과 반환금이 1억이라고 확정됐으면 과세 금액은 요 1억에서 불입연수 공제를 빼줍니다. 불입연수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불입하면 불입한 그 기간에 비례해서 혹은 더 점층적으로 더 많이 빼주고,
그 다음에 정률공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정률공제. 정률공제. 그래서 빼주면 초과 반환금이 1억이 있었지만 요 괄호 속에 있는 것은 뭐로 바꾼 거냐면은 그 중에 초과 반환금 중에 과세 금액의 개념으로 일단 바꿔주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1억 대신에 자리를 잡게 되고 결국 과세 할 그 세액은 요거 나누기 10년인 거예요. 요거 나누기 10년이 요게 1년치 소득이니까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연도수를 곱하면 이게 우리가 계산하고 싶어 하는 세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입연수공제는 교재에 나와 있죠. 자, 교재 그 문제 2-4에 4번에 보면 이게 근속 연수 공제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퇴직소득에서 그렇고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요게 그대로 불입연수공제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정률공제라는 이 개념은 중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2010년 이전까지는 50%를 빼줬었어요. 그러니까 받은 금액의 50%를 그냥 경비로 인정해주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게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40%를 빼주는 식으로 이것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2010년까지는 50%, 2010년 이후는 40%로 빼주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 책에 그대로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요걸 지금 우리 교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뭐예요. 개정세법을 반영해서 그 개정판을 낸 게 아니지만 2020년도로 보라 그랬어요. 2020년도로 봐라. 그래서 2020년도로 보면 불입기간이 어떻게 되느냐면 2020년 12월 31일 날 받았는데 그게 10년간이었으니까 언제부터 불입한 거죠? 여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여기 좀 헷갈리네요. 여기다 적어 놓으니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불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간에 2010년 12월 31일이라는 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입한 것은 정률공제를 50%, 여기에서 불입한 것은 정률공제를 40%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제가 지금 실수했군요. 자, 어디냐면은 여기죠, 여기. 2010년 12월 31일이 여기니까 요 이전에는 50% 공제를 받고 그 이후에는 정률 공제가 40%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있는 이 문제는 그냥 40%로 단일률로 적용하면 되는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재에 지금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게 2019년치이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은 이쪽 1년이 50% 나머지 9년이 40% 그렇게 적용되도록 분할한 그 해답의 산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받은 초과 반환금 1억에서 뭘 빼주냐면은 요것에 40%를 빼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40% 정률공제 기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요 기간이 2010년 이전은 없어요. 그럼 이건 얼마겠어요? 이 4천만 원이죠. 그리고
불입연수공제를 해주는데 이 불입연수공제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 역시 교재 문제에 4번에 보면은 여러분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20년, 20년 초과기간 이렇게 구간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요 구간에 대해서는 1년에 30만원을 빼주고, 요 구간에 대해서는 1년에 50만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요 구간에 대해서는 1년에 80만원을 빼주고, 또 요 구간에 대해서는 1년에 120만원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근속연수가 누적적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빼주는 거죠, 연간. 그걸 도표로 만든 것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10년이니까, 불입연수가 10년이니까 10년이면은 여기다 적용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은 요 30만원씩 빼주는데 5년이 지금 걸리고, 또 50만원씩 빼주는 요 구간에 다시 5년이 걸쳐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요 구간에서는 3, 5, 15, 150만원,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는 5, 5, 25, 250만원. 그래서 10년치는 두 개를 더한 금액인 400만원이 공제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교재에 있는 그 근속연수 공제표로 직접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불입연수 공제는 이 400만원으로 결정이 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과세 대상 금액은 1억에서 초과 반환금에서 정률 공제 4천만원을 빼고 불입연수 공제 400만원을 뺀 뒤니까 얼마가 됩니까? 5,600만원이 되겠죠. 지금 인쇄되어 있는 우리 해답하고는 다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혼동이 없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5,500만원을 5,600만원을 연으로 나누란 얘기예요. 10년.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암산도 되죠. 560만원이죠. 그럼 여기에 적용하는 이 세율은 뭐냐? 최저 세율인 6%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 왜 그래요? 문제에 3번에 보면 소득세 세율표를 줍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이 세율표는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12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이 6%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저 세율 구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계산된 세금에다가 다시 10년을 곱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로 그 세액인데, 실전이라면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이 5,600만원이 10년으로 나눠지면 560만원 아니에요? 560만원? 그러니까 세율 구간은 당연히 1200 이하 구간이니까 이거 6%구나. 그리고 다시 10년을 곱할 바에야 여러분 요것만 확인이 되면 직접 곱해도 되는 거예요. 맞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560만원이라는 과표에 6% 세율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10년을 곱해도 같은 얘기가 되는데, 여기 6 하면 6, 6, 36, 5, 6, 30, 6, 6, 36, 5, 6, 30 해가지고 이 금액이 336만원이 나오나요? 336만원. 이렇게 세금 계산이 된다. 이거보다 좀 적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뭘 좀 실수한 것 같은데, 500
5,600만원, 5630, 6636, 336만원. 일단 이게 지금 맞는지 틀리는지는 여러분들 다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을 이해하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지금 뭐를 구하는 거냐면은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에 대한 세금 구조가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것은 책을 보시고 더 심화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소득으로 넘어갑니다. 교재로 얘기하면 교재 53페이지입니다. 교재 53페이지 배당소득. 자, 이자소득에서 공부했던 그 흐름을 기억하시면 돼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을 어떤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하는지 종류를 기억해야 되죠. 이게 배당이라는 거는 여러분 특별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할 겁니다. 내가 어떤 법인의 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해당 법인, 그러니까 이걸 피투자법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해당 법인, 즉 피투자법인의 소득이 누구에게 이전된 거예요? 주주에게. 분배된 것. 이게 배당의 정의죠. 그래서 요 정의에 그대로 정의 개념에 그대로 맞는 형태가 나한테 온 것을 굳이 세법에서는 이걸 실질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좀 정확하게 써야 되겠네요. 실지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실지 배당. 그래서 요 배당은 상법에 의해서 반드시 뭐를 통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잉여금 처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잉여금 처분.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나한테 온 것이 실지배당이라고 한다면, 요거 말고도 다양한 그 정의들이 있어요. 인정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정배당. 인정배당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간주배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간주배당. 인정배당 또는 간주배당.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은 간주배당이라는 말은 나중에 쓰기로 하고 인정배당으로 쓰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법인이 해당 피투자 법인이 있어요. 이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해당 연도에 대한 이익 처분은 여기서 일어나죠. 이익 처분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온 게 아니고 중간에 법인의 어떤 자원이 누구에게 갔느냐면 주주에게 갔어요. 주주에게 이전됐는데 법인의 자원이 주주에게 이전됐는데 요 이전된 이 내용이 법인세법에 의해서 보니까 배당을 준 걸로 인정이 된 거예요. 배당으로 인정된 상태가 되면 잉여금 처분이라는 주주총회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얘는 세법상 배당으로 보겠다라는 개념이 바로 요 인정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배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내가 투자했던 해당 법인의 세무조정이나 세법 적용 과정에서 나한테 배당을 줬다라고 세법적으로 완전히 굳어진 결정, 그거를 인정배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순서를 약간 바꾼 겁니다. 우리 교재에는 여기에 의제배당이 두 번째로 들어가 있죠.
근데 요 의제 배당은 굉장히 어렵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순서상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인정 배당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교재로는 네 번째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주배당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나에게 배당받은 거로 인정된 것은 이게 법인세법이죠. 법인세법을 적용해서 법인의 처분된 자원 중에 주주에게 이전된 거로 인정된 것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세 번째 요거는 이 법인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 중에 법인세법 말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도 세법이에요. 세법인데 뭐를 규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따로 만든 법이냐면은 해외 자회사 와의 관계, 그러니까 국제 간 거래죠. 한마디로 국제 간 거래에 조세 회피가 있으면은 그걸 규제하겠다고 만든 것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됩니다. 어찌됐든 이 법에 의해서 역시 배당으로 인정된 거를 우리가 간주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2번과 3번은 그걸 규제하는 법이 법인세법이었느냐 아니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쉽게 생각해서 다른 세법에 의해 주주인 나에게 배당이 됐다라고 인정된 금액들, 그렇게 기억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2번, 3번을 같이 그냥 기억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그래서 이 말이 좀 긴데, 이 집합투자기구라는 이 개념이 뭐냐면은요, 과거에 금융기관을 은행, 또 증권사, 그 다음에 뭐 투자신탁회사,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구분해서 해당 법률이 규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일괄적인 어떤 법 적용의 그 일관성, 이런 것이 적다 그래가지고 뭐 은행법, 뭐 증권업법, 뭐 이런 것이 따로따로 있었었는데, 그걸 하나로 통합한 것이 자본시장통합법, 자통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자통법은 자본시장통합법이란 뜻인데, 이 자본시장통합법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굉장히 길죠. 관한 법률. 굉장히 긴데 우리 교재에 그 추가 설명 자료에 이런 용어가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은 53페이지 주석 13에 동그라미 1의 첫 번째 점입니다. 어쨌든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냥 자통법 그렇게 불러요. 워낙 기니까. 그래서 이 자통법으로 은행업법, 뭐 증권업법, 뭐 투신업법, 이런 것들이 통합되면서 은행, 증권사, 투자신탁회사라는 이런 용어를 하나로 통일시킨 것이 집합투자기구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이 일단 배당이라는 건데, 여기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게 뭐냐면, 이 투자신탁회사들이 부동산 투자신탁도 할 수도 있거든요. 부동산 투자신탁도. 그러면 이 투자신탁은 배당을 주는 게 아니라 임대소득을 얻어서 넘겨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두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교재 53페이지에 주석 13번에 동그라미 1에 보면은
바로 요 집합투자기구가 되기 위한 조건을 법에서 세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요 자통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당을.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매년 결산과 분배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성 성과 배분이면은 이 집합투자기구로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 번째입니다. 금전투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전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이라는 용어가 자통법으로 오면서 이 용어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금전 투자 신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신탁은 두를 수 없어요. 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것이 집합 투자 기구로부터 이익이라는 얘기인데, 자, 이제 복잡하지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알고 있는 펀드 있죠, 펀드. 이런 펀드에 가입할 때 이 펀드가 주식도 일부 자기의 펀드의 구성 요소로 편입을 하고 채권도 편입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주식이 50%를 초과하면은 이 혼합형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혼합형 펀드였다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배당을 받은 걸로 봐라. 그리고 반대로 채권이 50%를 초과했다 그러면은 이 혼합형 펀드 전체가 그런 거죠. 이 전체는 이자를 받은 걸로 봐라.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눠서 메이저 파트가 주식이냐 채권이냐로 나눠서 그 펀드로부터 받는 거는 배당이냐 이자냐를 나눴던 시기에 그 이후에 실제로 실무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 투자 포션이 있죠. 이 투자 포션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골치 아프다 해가지고 요 자통법이 통과되면서는 이 방식을 선택하지를 않고 혼합형이라 하더라도 그 투자의 포션이 얼마냐 논하지를 않고 그냥 배당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구분을, 그러니까 이 배당이냐 이자냐라는 것이 과세 과정에서 뭐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금융소득이고 둘 다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간단하게 배당소득으로 보자라고 법을 일원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지금 네 번째까지 설명을 드렸죠. 다섯 번째, 이제 교재로 하면은 여섯 번째입니다.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파생결합증권, 그 다음에 파생결합사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금융시장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파생펀드들이에요. 파생펀드들인데, 여러분들이 그 세법 공부를 하다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이거는 사채 아니냐. 파생결합사채. 이 증권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파생결합사채라면은 사채와 연결된 거니까, 이거 이자소득 아니야? 이렇게,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금융상품을 뭐 제대로 아는 거는 아닌데 찾아봤더니 사채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 파생결합사채라는 이 개념은 원금 보장형 파생결합 상품이더라고. 원금 보장형. 그러니까 원금을 보장하고 알파를 준다 그러면 그 사채와 유사하지 않느냐 해서 용어 자체를 이 결합사채라는 용어를 쓴 거지 그냥 파생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 개념도 이런 거죠. 아까 위에 이 주식과 채권의 포션과 관계없이 골치 아프니까 다 지워버리고 그냥 배당으로 보자라고 했더니 세법의 단순화 과정이 있죠. 그게 여기도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금 보장형이었던 원금 보장형이 아니었던 간에 골치 아프게 이자 배당 이걸 나누지 말고 그냥 다 배당으로 봐라. 그러니까 사실상 금융시장에서 운영되는 펀드 형태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그냥 배당으로 보자라고 통일시킨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여섯 번째, 출자 공동사업자 소득분배액이라고 되어 있죠. 출자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골치 아프기도 하고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 건데 내용이 이래요. 내용이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고향 친구인데 같은 업종을 해요. 같은 업종. 그 거리상으로도 둘이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노력도 분산될 뿐 아니라 고객을 서로 누가 뺏어가느냐 이런 논란도 되고 하니까 친구야 우리가 서로 싸워서 되겠나 그래가지고 아예 동업하자 해가지고 A와 B가 한 번에 이렇게 동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라는 논란도 없어지고 시너지도 나오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공동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공동사업이 되면은 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A와 B의 금액으로 나눈 것을 각각의 사업소득으로 보게 돼 있어요. 공동사업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출자 공동사업자, 아이고, 잠깐만요. 출자 공동사업자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이지만 A와 B가 공동사업을 하는데 예를 든 거예요. 단순히 이 B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나 책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 B는 사업에 자기 명의를 쓰지 마라라고 합니다. 자기 명의를 드러내지 않고 또 사업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나는 안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 네가 다 해라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러고도 공동사업이 되느냐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50% 출자를 하고 지금 이건 출자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B도 50%를 출자했다면 통상적으로는 손익분배율은 각각 50%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 돼 있어요? 상황을 보니까 B라는 이 사람은 명의도 쓰지 마라. 자기는 책임도 안 지겠다 하니까 결국 A가 주도적으로 경영도 하고 전체적인 책임을 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손익분배 비율이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신에 친구야 소득이 나오면 네가 60% 먹고 나는 40%만 줘. 이렇게 하게 공동사업의 내용을 정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B라는 사람은 공동사업을 한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자기 책임하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명의도 쓰지 마라. 자기 책임도 지지 않겠다. 하니까 B라는 사람은 이건 사업한 게 아니라 단순히 출자를 하고 출자에 대한 대가를 분배받은 것과 같지 않느냐. 본질이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네. 해가지고 B가 받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출자만 하고 말이 그거예요. 출자만 하고 경영은 하지 않는 공동사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어가 이해가 되십니까? 출자만 하고 경영은 하자. 이게 빠진 거예요.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부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B가 받는 것은 출자만 하고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은 공동사업자가 받은 건데 본질이 뭐랑 같다? 출자에 대한 대가를 분배받은 것과 같다? 그럼 그건 배당 아니냐. 그래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입장에서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 분배액을 배당소득으로 정의를 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54페이지에 연이어서 나오는 교재에서는 8번이죠. 8번과 9번. 지금 저희가 설명하는 대로는 7, 8번은 이건 이자소득에서도 설명했던 바로 그 유형별 포괄주의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유형이라면 법에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적으로 배당소득에 그냥 집어넣겠다라는 그런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자소득의 종류 중에서 아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다, 이건 굉장히 복잡하니까 하고 뺐던 게 바로 요 의제배당이죠. 요 의제배당은 이어지는 동영상 강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교재 54페이지에 가면은 배당소득에서 이제 제일 복잡한 의제배당 얘기가 나옵니다. 의제배당.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의제배당이라는 용어에 의제라는 말이 나오죠. 요거는 뭐뭐로 간주한다라는 뜻입니다. 간주한다. 그리고 또는 뭐뭐로 본다라는 뜻도 돼요. 뭐뭐로 본다. 그래서 이 간주 규정이라고도 하고 의제 규정이라고도 하는데, 요 간주나 의제 규정은 특징이 있습니다. 추정 규정과는 달라요. 추정 규정. 추정 규정과는 이 의제 혹은 간주 규정이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의제 또는 간주 규정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법 적용 시점, 법 적용 시에 어떤 사안이,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라는 어떤 사안이 이게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법을 분명히 적용을 해야 되는데 과세 대상이 불명확하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를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속담에 세금 체납은 지옥까지 쫓아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법 적용을 어떤 방식이든지 이게 결정을 하고 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용했다고 가정하세요. 그런데 이건 이제 법 적용 시점이 그런데 나중에 사후 시점에서 이게 아니네, 이거네, 이렇게 확인이 됐다고 가정하세요. 그러면 법 적용을 과거에 적용한 동그라미라는 것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이게 1번이에요. 바꿔줄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법을 한번 적용한 거는 바꾸지 않는다, 2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번으로 보는 경우는, 1번의 경우는 뭐라고 하느냐면 당초 법 적용을 추정에 의해서 적용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2번의 경우는, 당시 법 적용이 추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주한 거라는 겁니다. 간주라는 개념은 애매할 때에
법적 형식을 그런 걸로 그냥 굳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추정 규정과 간주 규정은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 간주 규정은 경제적 실질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런 걸 가지고 오더라도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뭐라고 하죠? 조금 확고 부동성 또는 강제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 간주 규정을 세법에서 사용할 때는 적용 요건, 간주 규정을 적용하는 적용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세합니다. 엄격히 자세히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야 납세 의무자인 그 국민의 반발을 취소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애매모호하게 전부 간주해버리면 문제가 크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건에 대한 문제가 간주나 의제 규정이 나오면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느 요건이냐라는 것을 알아내는 게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보시죠. 지금 우리가 의제배당을 공부를 하다가 의제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의제배당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교재 보십시오. 54페이지에 제목 의제배당 해서 그 중에 첫 번째 괄호 1번 해가지고 그 제목이 감자, 퇴사, 탈퇴 뭐 쭉 나오죠. 감자, 퇴사, 탈퇴, 또 해산, 합병의 경우 합병의 반대 방향은 분할이라고 합니다. 본질은 같은데 하나는 합치는 거고 하나는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설명이 그렇게 된 거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이런 행태가 일어나면은 전부 다 그 해당 법인의 자본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 중에 설명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 제목을 다 외우지를 말고 감자형 자본거래가 있었을 때 그렇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게 배당의 의미를 갖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법인을 설립할 때 이 주식을 사는데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는 주금을 납입하면 이 당시라면 그래요. 회사로부터는 주식을 얼마치를 분배받느냐? 1,000원짜리를 분배받게 돼 있어요. 현금과 분배받는 주식의 금액이 액면가가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원본 자산의 크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늘려요. 자산 가치를 증가시켜 줍니다. 경영활동의 결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기업의 부채는 위에 있는 게 부채죠. 이 부채의 크기는 변함이 없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나의 출자 대상이 되는 순자산의 크기가 원래 여기였다가 그만큼 다시 늘었잖아요. 이렇게. 그렇다면 다른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1,000원짜리 주식은 이 주식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이걸 시가라고 합니다. 얼마에 거래가 될까요? 2배가 됐으니까 2,000원에 거래가 되겠죠. 2,000원에.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회사가 감자 결정을 내려요. 감자라는 것은 이게 덜 감자입니다. 덜. 자는 자본할 때 자고.
자본을 덜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감자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법인 설립이 됐을 때는 이런 형태를 증자형 자본거래라고 합니다. 증자형. 그러니까 이런 거래가 일어나면, 주주와 회사 간에 이런 거래가 일어나면 자본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감자형 자본거래가 일어날 때는 증자형 자본거래, 왼편에 있는 증자형 자본거래의 반대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주식을 회사가 사요. 그리고 주주에게는 이런 거죠. 주주는 자기 주식을 내놓고 회사가 사고, 회사는 주주에게 돈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되느냐라는 거죠. 주식을 뺏긴 주주는 얼마의 돈을 받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얼마를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시가 보상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2,000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이런 거죠. 우리가 배당 소득의 첫 번째 실지 배당이라는 말을 할 때, 내가 투자한 법인의 잉여금 처분에 의해서 뭐가 분배가 된 거를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분배 결의는 없었어요. 분배 결의는 없었다고. 그냥 굳이 본다면은 내가 1,000원의 주식을 현찰로 사고 가지고 있다가 그 주식을 회사에 다시 되팔면서 2,000원을 받은 거니까, 이 차에 1,000원이 주식의 매매 차익이냐라는 거죠. 주식의 매매 차익이냐라는 거지. 이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매매 거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매매 거래라고 그러면 사는 자가 있고 파는 자가 있죠. 그런데 이 감자 거래를 하게 되면은요, 주식을 회사가 산 것처럼 보이지만 사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각시킵니다. 소각. 그러니까 매매 거래가 아닌 거예요. 판자는 있지만 산자가 없어요. 그냥 사라지는 거래야. 그러니까 이건 법률상 매매 거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면 도대체 이 차액 1,000원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파고 들어가 봤더니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법은 이걸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을 반환을 하고, 그런 얘기예요. 요거. 이 주주가 처음에 회사 설립 시에 출자했던 이 원본을 반환을 하고 늘어난 요 부분, 이건 뭐라고 보면 돼요?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였던 잉여금 부분이죠. 그 잉여금 부분을 추가로 현금으로 더 보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세요. 내가 냈던 출자 원본 1,000원을 반환을 하고, 그리고 요 잉여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같이 반환을 하다 보니까 2,000원이 됐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요 부분, 여기 요 잉여금 부분 있죠? 요 잉여금 부분은 주총 결의를 통해서 잉여금 분배라는 법률적 절차는 아니었지만, 회사가 창출해서 가지고 있던 잉여금이 주주에게 간 것과 본질이 뭐가 다르냐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배당 받은 것으로 의제하자라는 겁니다. 배당 한 것으로 의제하자. 의제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 거예요? 의제배당이라고 한 거지 뭘. 이걸 바로 의제배당이라고 하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거래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감자형 자본거래에서도 일어나지만 퇴사나 탈퇴 거래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퇴사나 탈퇴라는 것은, 여러분 특히나 퇴사는 직장에서 퇴직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퇴직하는 거는 법률적으로는 퇴직이라고 그래요. 퇴사와 탈퇴는 인적 회사가 있어요. 인적 회사나, 즉 한명회사나 혹은 합자회사 같은데, 이런 인적회사나 조합법인에서 인적회사나 조합법인의 출자자가 지분을 반납하고 나오는 것을 퇴사탈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감자거래하고 같은 거죠. 자기 지분을 반납하고
돈으로 보상받고 나오는 과정이고, 해산과 합병의 경우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산과 합병의 경우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 해당 회사의 발행 주식이 이게 감소가 되고 소각이 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를 여기 지금 본질적으로 보면 내가 받아 투자했던 원본을 반환하는 것 외에도 벌어들였던 요 잉여금 부분이 나한테 다시 분배된 걸로 본다라는 게 의제배당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봐야 됩니다. 뭐냐면 교재 54페이지에 바로 1번에 그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의 경우에서 동그라미 1번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하다라는 거는 지금 얘기했던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이런 경우. 그런데 그 밑에 2번에 보면은 적격 합병이나 분할은 항상 따라다닌다라고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적격 합병이나 분할의 경우는 다른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뭔가 그랬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회사 설립 시 여기 내가 1,000원을 투자해서 지분, 주식, 액면 1,000원짜리를 교부받았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내 지분 가치가 이렇게 2배가 됐을 때 이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 된다. 이게 흡수합병. 그 회사에 흡수합병 된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이 해당 회사에 이렇게 반납을 합니다. 왜냐면 이 회사가 이제 사라져야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납을 하고 요 합병 주체법인이 우리 회사 주식으로 이거 새로운 주식이라 그래요. 이걸로 대신 교부해 주겠습니다. 라는 이런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합병이라고 그래요. 돈으로 보상해 주면 매수고. 아시겠죠? 이 회사를 사는데 돈으로 보상해 줬다. 그것은 매수고, 매수. 기업 매수라고 하고. 지금 매수가 아니라 합병하는 회사의 주식으로 교부해 줬기 때문에 이거를 합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의 지위는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이 합병 시점에 이 주식의 시가가 아까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2,000원짜리가 됐다라는 거지. 시가가. 왜냐면 요만큼 그 합병으로 사라지는 법인의 지분 가치가 늘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주식 시가 얼마짜리를 줄 거냐? 당연히 2,000원짜리 주식을 주겠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런데 내가 반납하는 그 합병 때문에 내가 반납하는 그 주식에 이 주식의 원가는 다시 얘기하여 장부가는 같은 개념이에요. 1,000원짜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뭐가 생긴 거예요? 주주 입장에선 받은 것은 2,000원짜리 주식인데 반납한 것은 원가 개념으로 1,000원짜리 장부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플러스 1,000원을 더 받은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런 합병의 경우라면 이 1,000원이 뭐가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1,000원이 뭐가 되느냐? 내가 출자할 때 투자했던 것보다 그걸 보상을 받고 더 받은 요 부분, 요 알파. 차액, 요 1,000원. 그거 아니에요. 왜냐? 같이 돼 있으니까.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의 경우 내가 받은 대가가, 즉 이런 얘기죠. 여기 글로 쓰면 이거예요. 의제배당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의제배당은 그래서 법률적으로 정의가 뭐냐면은 감자 거래를 하면서 받은 대가가 그런 얘기예요. 받은 대가. 받은 대가가 반납한 주식
되돌려준 반납한, 법률 용어는 이렇게 안 돼 있지만 그렇게 기억하세요. 반납한 주식에 장부가가 있어요. 취득 원가입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얘가 더 커요. 그럼 그 차이가 바로 의제배당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합병 과정에서도 이게 의제배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이거 의제배당이니까 이거 배당이다. 응? 그러니까 너 세금 내라. 주주한테 하는 얘기예요. 세금 내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생각을 잘 하십시오. 그렇잖아도 자기가 투자했던 이 회사가 합병 과정에서 사라지는 게 안타까운 이 주주가 나는 기존 주식 반납하고 새로운 주식으로 교체받은 것밖에 없는데, 기존 주식을 반납하고 새로운 주식으로 교체받은 것밖에 없는데, 즉 이익을 실현한 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익 실현한 적이 없는데 국가가 1,000원어치가 배당이라고 해서 세금 내라 그렇게 주장하면 주주가 이 합병 결의에 동의를 해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합병 분할을 통해 기업 구조가 근대화되고 경쟁력 있는 회사로 탈바꿈하는 과정에 세법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되지 이걸 막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합병에 그냥 탈만 쓰면 안 됩니다. 적격합병이라는 말을 합니다. 적격합병. 이 적격합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분권 승계의 본질을 해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세법을 다시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어떤 게 지분권 승계의 본질을 해치지 않았다라고 하느냐면은 주식의 교부 비율이 합병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게 돼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약간 현금도 교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주들 반발을 무마하니까. 근데 이 주식의 교부와 현금 교부를 했을 때 이 주식의 교부 비율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느냐? 80%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합병 대가 중 일부를 합병 위로금조로 주더라도 그 현금 교부 비율이 20%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면은 지분권 승계가 사실상 이루어진 합병이 맞다라는 거야. 현금 보상이 아니고. 그걸 적격 합병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면 다른 요건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 적격 합병의 경우라면 지분권 승계에 해당되는 거니까 원래는 이익 실현 거래가 아닌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세법도. 그러니까 과세 부담을 없게 해주겠다. 그러나 바로 요게 걸려요. 요게. 요게 걸린다고. 현금 일부를 주는 것도 있다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세해야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일반적인 의제 배당을 일단 구하고,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의제 배당을 구하되, 이거는 원래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현금 등 수령액이 있어요. 이거는 이익을 실현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최소한 요 밑에 거 현금 등 수령액까지는 과세를 해야 국가의 과세권 누락이 안 일어나는 게 되죠. 그렇다면 요 중에 작은 금액 미니멈 그것을 적격 합병 시 의제 배당으로 보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현금 수령이 없었으면 둘 중에 미니멈이니까 이 일반적 의제 배당이 아무리 크더라도 현금 등을 수령한 게 없으면 과세 대상이 없게끔 만들어 줄게라는 게 이 적격 합병의 의제 배당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교재 54페이지에 괄호 1번 감자형 자본거래 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라고 그러세요? 여기 보세요. 감자형 자본거래 시에 내가 받은 대가가, 아시겠죠? 내가 받은 대가가 반납한 지분의 장부가보다 더 받은 금액이 있다 하면은 그게 해당 기업이
벌어놨던 잉여금 누적액을 일부를 나한테 분배한 걸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유의사항이 하나가 있다 그랬죠. 실제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합병 거래, 분할 거래, 거기에도 그대로 적용할 거냐? 그건 심하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의제 배당 금액이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현금 등 보상받은 금액이 없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특례 규정을 뒀더라. 그건 화면에 저 밑에 보이는 산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